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개인의 삶과 리더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가치와 리더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삶을 변혁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와 과정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 개발 계획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변혁을 이끌기 위해 지도자는 기대하는 변화의 모델이 되는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변혁적 지도자는 그들 스스로가 변혁의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중 하나가 존경받는 고결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은 한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귀한 인격을 갖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갖고 쾌락을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부패나 저급한 인격을 가진 자가 사회나 문화를 이끌어갈 때 전체적인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인격에 있어 정직성 혹은 고결함은 중요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고결한 사람은 공과 사회에 있어 그 삶이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전인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관계적 과정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내가 영향을 받고 또 내가 가진 소명을 가지고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높은 소명감이 있는 지도자는 확신이 있고 가치 그리고 원칙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파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5가지 P 있죠. 포지션, 소유, 프레스티지, 파워, 또 이와 같은 5가지 P,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 코로나 사태 같은 때 없어지면은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파도에 휩쓸려 가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소명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소명감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과 경험과 배경과 사회적 상황 그리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고유한 특성들을 발전시킴으로 어떻게 해요? 성취해 갑니다. 소명을 딱 던져놓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소명이 있는 지도자는 팔로우들에게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나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진단의 도구들이 있었죠. 디스크라든지 360도 평가라든지 감성지능, 버크만, 또 강점 찾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DP, 개인 개발 계획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획득이에요. 획득은 다시 한번 말하면 학습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획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장점과 지도력의 영역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습의 스타일과 학습의 과정이 있었죠. 나는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스타일로 학습을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어요.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시각적인지 언어적인지, 활동적인지 사색적인지, 순차적인지 포괄적인지, 개인적인지 사교적인지. 자, 그리고 학습 과정이 있었습니다. 5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실력을 쌓는 과정이죠. 환경에 또 노출,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교육과 평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적용은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활용이라는 것은 변혁을 위해서 학습한 역량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는 어때요? 자신의 변혁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확장이다라고. 공동체 세우기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 변화의 과정과 공동체 세우기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모습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들을 구상하고 전략을 세울 때 현재 혹은 미래의 공동체 책임자들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매우 차이가 나죠. 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세우기가 자기 것이 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인으로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시를 받거나 듣거나 하면 역할 내지는 활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의사결정에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6번째로 변혁을 위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변화는 사람들이 그 변화가 그저 토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아, 이것이 실제구나. 그런 긴박감 또한 변화에 필요한 탄력을 유지하며 계획이 실행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돌봄의 문화 또한 굉장히 필요하죠. 건강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런 사람들 또 상황의 필요들을 잘 돌보는 그런 문화, 그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를 이끄는 리더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욱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럴 때 더욱더 변화에 헌신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리더는 그러한 구성원들을 잘 살피고 변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공동체의 상황을 만드는 작업들이 S는 이제 strength, 이제 강점에 대한 부분이고, W는 이제 W는 weaknesses, 그래서 이제 약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 opportunities, 기회이고, 네 번째가 이제 threat, 그래서 이제 위기, 위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스왓은 이제 1960년도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직의 내적인 위험, 외적인 위협,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회, 강점, 단점 등을 다 보기하고 이렇게 해서 전략 도구는 현재에도요, 기업이나 교회들이나 여러 많은 단체들에서 분석할 때 참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들에 보게 되면은, 이게 전략적 계획 과정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되는 이제 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수학 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스텝들, 실행 단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잘 하는 것들이 참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하죠. 보시면은 이제 강점, 아까 이제 강점, 약점, 위협, 그 다음에 기회, 이 네 가지 부분들에서 나가는데, 특별히 이제 강점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A, B, C, D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의 조직이 가진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조직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당신 조직만이 할 수 있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당신이 가장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신이 속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강점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죠? 혹시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평가해 줄 때 당신의 강점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으로 강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강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강점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것들처럼요, 강점을 이제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점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weakness. weakness는 이제 단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죠? 그다음에 당신이 피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당신이 속한 영역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이 뭐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전국을 찌르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꼭 던져야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 장점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내 이제 약점이, 단점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단점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이렇게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인도하게 되게 됩니다.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흥하는 기업은 사람을 최고로 여깁니다. 전 직원이 현장에서 뛰고요. 곳간이 꽉 차 있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요. 투명 경영으로 비밀이 없죠. 회사 일은 언론보다 임직원이 먼저 알게 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망하는 기업은 사장 앞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넘치는 지나치게 보내고요. 능력이 넘치는 일을 지나치게 버리고요. 책상 옮기는 것마저 두려워할 만큼 변화를 꺼립니다. 어차피 말이 안 통하므로 사원들이 감옥하죠.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내는 선수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고집불통의 사장 또는 상사가 있고요. 미래를 향한 꿈이 없고 모기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일하라라는 책에서 이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 역량 강화의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네소타 강산 3M 기업, 여러분 잘 아시죠? 3M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용품, 포스트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강산업, 제조회사로 시작했다가 그들은 그 전환을 필름, 사무용품으로 전환하고 포스트잇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안정기, 제조회사였는데 광산에서 강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사무용품을 만드는 그런 곳이고요. 오토매틱 오드 프로세스라는 기업을 예로 또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소프트 회사입니다. 오피스풀이라는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이 팬데믹 시대와 잘 맞아떨어지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이축됐는데 이 기업은 70여 개국에서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3조 정도의 1,1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본사가 없고 사무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 위주의 수평적 평가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 편안한 공간을 잡고 그곳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은 비용을 회사가 지불해 주는 곳입니다. 채용도 비대면으로 하고요. 채용 면접 기간은 5개월을 갖습니다. 서류를 보고 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일을 성과를 거두면 바로 그는 채용이 되고 그가 어떤 나라에 어디에 있든 그는 이 오토매틱 오드 프로세스 회사에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 그럼 변혁적 코칭의 모델, 우리가 말하는 그 코칭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코칭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드러나는 그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에 집중을 합니다. 코칭의 단계에서 첫 번째는 드러나는 행동을 코칭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정을 그 다음 단계에 코칭하고, 그리고 사고 방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고를 코칭하고, 마지막으로는 전인적인 코칭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 체리의 향기라고 하는 그 이란의 아바스 카이로스타미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의 작품인데요. 199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한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미리 그 전에 구덩이를 파놓은 그곳에 가서 저녁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면 아침에 내가 죽어있는 나의 시체에 흙을 덮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인이 나오고 이슬람 신학생이 나오고 또 박물관에서 일하는 박제사, 이 세 사람이 이 주인공 바디라고 하는 사람의 차에 동승해서 이 부탁을 받게 됩니다. 군인은 그렇지만 다 듣고 나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이슬람 신학생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거절하고 도망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인 박제사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자살 시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체리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하려고 올라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올라갔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달콤한 체리를 먹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관점을 바꾸라, 세상을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 박제사는 훌륭한 코칭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You have to change your outlook and change the world. 너의 관점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바꿔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변혁적 코칭 모델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목표는 의식, 책임감,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최고의 코칭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서 목적을 찾게 해주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서술하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계획해야 되는지, 또 파트너십을 갖게 합니다. 파트너십을. 그리고 그 진행되는 상황을 추적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그게
코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치는 고객에게 사실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잠재력을 개발하고 미지의 새로운 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가치입니다. 가치.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요즘은 회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회사들은 보통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가 자기 회사에 유용한가를 판단한 뒤에 그 사람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 내부에 있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게 해줘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뭐 요즘 젊은 회사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서 사람을 뽑아요. 뭐 특히 뭐 디자인 같은 경우 보통 제가 옛날에 했던 오프라인에서 회사들은 어떤 거였냐면 주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 브랜드를 런칭한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레코드가 있고 검증받은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이 회사는 얼마나 재미나냐면 그런 세상적 레코드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저희 회사의 그 대표님이 되게 잘하는 거, 이사님과 대표님들이 되게 잘하는 거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시켜보고 하다가 그 사람들의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팀의 팀장이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거죠. 근데 그 팀이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요, 지금. 굉장하죠? 제가 말하는 그 금액은 몇 억이 아니에요. 그 한 팀이 지금 만들어내는 그 매출이 몇백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레코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뭐 학력, 요즘 뽑으면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학력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게 재미난 게 그 사람이 팀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가치를 발휘해서 몇백억의 팀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걸 볼 줄 아는 그 대표의 그 리더의 눈이죠. 그 이사와 그 대표의 눈이 그 사람들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사람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가치들을 필요한 곳으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처음에 입사했던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런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면 성장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 자기 가치가 뭔지 극대화시킬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치를 안만 가지고 있어도 내 가치를 필요하는 사람과 연결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되게 재미난 게 그걸 많은 그 사람의 영역이 있었죠. 대표의 리더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금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을 많이 알고 또 언론계 그다음에 방송계 그다음에 제조회사들 금융계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그 사람들을 팀장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시켜서 그 상품을 플랫폼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리더였던 어떻게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변화는 그냥 변화를 위해서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게 보면 가정 내에서 아내가 가구를 계절마다 바꾼다든가 이것은 무슨 큰 변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하는 변화일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사실 그 변화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직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관의 변화에서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면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변화는 이 경쟁적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즉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변화를 꾀하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 그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영업 실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략을 바꾼다든가 판매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를 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경쟁 상태를 이기기 위해서 변화를 꾀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어떤 개선 또는 향상을 위해서 변화를 꾀하는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돈이 들더라도 그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유지 비용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낫다면 여러분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나은 거죠. 그런 변화들, 바로 필요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몸무게를 줄여야겠다. 근데 야식 먹는 게 본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결단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나는 먹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양을 줄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만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한 달에 책을 1권 읽던 사람이 3권, 4권으로 읽겠다라는 그 지적 욕구가 있으면 그 성장을 위해서 또 그런 실천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변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바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코닥의 사례에서처럼 코닥도 결국 안일하게 있다가 망하게 되면서 결국 다른 회사로 인수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디지털 인쇄 사업으로 바뀌면서 자신들의 장점에 집중함으로 지금은 다시 코닥이 인쇄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로 바뀌었죠. 생존을 위하여 변화를 꾀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이유들은 어떤 경우에는 변화를 위해서 아니면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그의 뒷모습이 탈세를 하고 성적인 다른 문제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있으면 본을 받을 수가 없겠죠.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을 개발하고 발굴하라. 자, 여러분 이거 영화 포스터 같은데요. 바로 어제 제가 섬기는 부천지구에서 했던 부천지구 성경 강해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 기획한 것은 부천에 있는 7분의 간사님들이 따로따로 성경 강해를 준비를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이렇게 사칭해서 IBS 성경 강해 플렉스 해서 드라마 제목이죠. 괜찮아 사랑이야, 낭만 순장 바울, 순장의 세계, 부부의 세계였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트 시그널. 그래서 각 권들을 제가 이렇게 기획하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최인간사만 강의하고 성경 강의해서 제일 은혜 받는 것은 저더라고요. 제가 개발되고. 그것이 아니라 간사님들이 좀 부담은 되지만 지난 4월부터 한 권씩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밸류업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리더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 랩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소통의 중요성.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변혁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인데요. 패러다임, 관점, 가치를 전환하라. 또 사회 응집력을 만들라. CCC를 창설하신 김준건 목사님이 또 빌브라이트 박사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오늘의 학원 보고마는 내일의 세계 보고마. 제가 한 2년 전에 싱가포르에 동아시아 대륙본부 컨퍼런스에서 국제 부총재, 캠퍼스 사역 부총재인 셔린 간사님이랑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강의를 듣다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한 것에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빌 브라이시 또 닥터 킴이 김 목사님이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라고 했는데 캠퍼스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그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캠퍼스 사역자의 고민이고 과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축하의 리더십의 실제적인 유익들을 볼까요? 자,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요.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느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이 느낌은요. 그리고 최고의 창의성과 산출성을 창출해 내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출해 내어요. 가치, 그리고 사명과 목적이 강화되어요. 비전이 확장되어요. 인격과 충성심을 발전시켜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출 때 화해의 정신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한 겸손과 존중을 이러한 존중의 마음이 자라게 되어요. 공동체와 국가까지도 발전시키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축하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축하의 리더십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PPT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봅시다. 교만, 탐욕, 편애, 부정직, 인정과 특권에 대한 욕심, 그리고 호화롭고 값비싼 방법들과 도구들, 유혹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영역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조언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일들은 표시하고 축하해야 해요. 그리고 공적은 꼭 나눠야 돼요. 자, 공평하게 보상해 줘야 해요. 이 공평하지 않는 이 불공평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 아주 쉽게 분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작은 그 섭섭함이 또 나중에 큰 일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보상해주는 영역들, 그리고 마무리할 때에 축하하기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함이 필요해요. 넌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는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돌보고 배려하는 영역들이 그 애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주는 다섯 번째, 영적 변혁과 사회 변혁 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전도와 제자가 일어나고 영적 변혁이 일어날 때 사회 변혁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빌 브라이트, 김중국 목사님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내가 만인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복음의 사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속해 가도록 합시다. 자, 변혁적 리더십 원리들 12강의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인격, 소명, 실력, 공동체 세우기, 창조적 리더십, 역량 강화하기, 코칭, 협업의 리더십, 변화의 리더십, 의사소통, 축하의 리더십, 마지막으로 지속 강의를 저와 함께 했습니다. 영적 변혁과 사회 변혁으로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